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혹시 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하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많이 웃게 해드려 방구가 빵빵 터지게 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핸드폰에서 손을 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초특급 울트라 메가 사이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갓 30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일과 혈이 뚫리는 시원한 일을 동시에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닌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아빠는 저를 낳으시고 이듬해 해외로 돈을 벌러 가셨다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서 아예 새 살림을 차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고 살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에 4살까지 컸는데 저를 볼 때마다 아빠 얼굴이 떠오른다고 친할머니 손에 맡기고 역시나 새 살림을 차리러 떠나셨답니다. 사실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아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되려 부모님 덕분에 할머니와 살게 되어 매우 좋았답니다.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동화 속 공주님처럼 키워주신 분이셔서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손주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다 이해해주시는 분이 바로 할머니란 걸 말이죠. 저도 오냐오냐 자라서 몇 번 버릇없는 행동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된다 하시며 인자하고 풍성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탈성과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곧게 잘 자랐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지만 대학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느꼈고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S전자의 고졸 공채로 지원했답니다. 상고를 다니며 컴퓨터 자격증을 여러 개 따놓은 데다 성적 관리를 잘 해놓아서 약간의 기대를 했죠. 떨어지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1차, 2차 모두 합격해서 20살의 대기업 직원이 되었답니다. 제가 들어간 부서는 시스템 설계팀이었어요. 일이 어렵긴 했지만 신입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아서 힘들진 않았답니다.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했더니 할머니는 걱정된다며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관두라고 하셨어요. 강아지야, 회사 다녀보니까 어때?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어? 머리 아프거나 몸이 힘들진 않아? 아침마다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면 답답하진 않니? 할머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든 거 하나 없다고요.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니까?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잘 되려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근심 좀 내려놓고 응원이나 해주세요. 우리 똥강아지가 언제 이렇게 컸니? 말하는 게 아주 청산유수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회사 상사들이 괴롭혀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는 그런 놈 없냐? 있으면 이 할미한테 말해라. 조사 버릴 테니까. 할머니,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잘해준다고요. 내가 회사 다니니까 엄청 신기한가 보네. 여하튼 앞으로 효도하는 효순이가 될 테니까 갖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이 할미는 우리 똥강아지만 봐도 배가 부른데 뭘 먹고 싶겠니? 할머니 방금 밥 2그릇 드셨잖아요. 내 얼굴 보면서 잘만 드시더구만.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집에는 항상 일찍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80이신데다 몸이 약해지셔서 제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할 게 많았습니다. 무슨 약을 언제 드실지 헷갈려 하셔서 아침 저녁에 챙겨드렸고 점심에는 식탁 위에 소분해 놓은 약을 드시라고 전화로 확인했어요. 또 제가 없으면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텔레비전만 보셔서 매일 저녁마다 산책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삐쳐서 오리입처럼 내밀고 계셨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눈 뜰 새 없이 바빴어. 이 손녀가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이렇게 토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렇게 귀여운 구석이 있는 줄 몰랐네. 난 똥강아지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셨구나. 알았어요. 앞으로는 할머니 전화는 칼같이 받을게. 이렇게 귀여운 할머니는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주무시지 않았어요. 새근새근 깊이 잠들면 방에 들어오셔서 머리카락과 볼을 어루만지시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덕분인지 저는 애정결핍이나 외로움을 전혀 타지 않아서 친구들 모임이나 소개팅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와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죠. 할머니도 저에게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며 저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 한 5년을 지냈더니 할머니의 건강은 더 약해지셔서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또 드시는 약이 2배로 늘었죠. 할머니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산삼도 사드려 보고 한약도 지어 드려봤는데 미미하게 좋아지실 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잘 웃으시고 식사를 잘 하시는 걸 보면 제가 시집가서 손주를 낳는 것도 보시고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오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3번 더 바뀌고 할머니 연세가 88이 되셨을 때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전에는 시집가지 말고 단 둘이 천년만년 살자고 농담처럼 말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당신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셔서 제가 결혼하는 걸 눈에 담고 싶어 하셨네요. 그래서 효순이었던 저는 할머니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주변 지인들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연락을 뿌려놨답니다. 며칠 뒤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다며 연락 오기 시작해서 바로 소개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7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하나같이 제 스타일도 아니고 성격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모아둔 돈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계속해서 소개팅을 이어나갔어요. 한 달 동안 20명 가까이 되는 소개팅을 했더니 그놈이 다 그놈 같더라고요. 옛말에 불 끄면 다 똑같다는 말을 벌써 깨달은 거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외모를 배제하고 성격과 저희 할머니한테 잘하는 남자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연이 될 만한 남자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소개팅이었는데 조금 다른 소개팅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저는 혼자 앉아있는 남자를 찾다가 그를 발견했고 당연히 오늘 만날 사람인 줄 알고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택시가 안 잡혀서 버스 타고 오느라 늦었네요. 네? 누구시죠? 저 아세요? 제가 늦게 와서 화나셨나 봐요. 죄송해요. 대신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신데 사과를 하고 커피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는 선불입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제가 만나기로 한 소개팅남이 아니라 혼자 커피 마시고 책을 읽으러 온 사생남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봐요. 여기 소개팅하러 온 남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을 기다리다 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앉으셔서 나랑 소개팅 합시다. 조금까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남자가 갑자기 자기와 커피 마시며 대화나 나누자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됐거든요. 실례했습니다. 커피 마저 드시고 가세요. 저 오늘 애인한테 실연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혼자 청승맞게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더 처지네요. 저랑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어주지 않을래요? 실연당했다고요? 알겠어요. 불쌍한 분이니 오늘 저녁 같이 합시다. 제가 위로해 줄게요. 저도 그 순간 왜 오지랖이 생겼는지 실연남의 앞에 다시 앉아서 왜 차였는지 물어보고 남자의 넋두리를 오랫동안 들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에 있는 남자를 찬 여자가 아주 여우의 진상이더라고요. 남자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성격도 착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컷 남자의 편을 들어주며 헤어진 여자 욕을 마구마구 해주었답니다. 그 육실하려는 잊으세요. 들어보니까 이제라도 헤어지길 잘했어요. 그런데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만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닌데 내가 대신 가서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걔네 집이 못 살아서 그 정도는 도와줬다 치면 됩니다. 에휴, 사랑이 뭔지. 그래도 리아 씨랑 대화하니까 속이 풀리네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전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이만 일어나야 해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거든요. 아, 할머니랑 사시는구나. 저도 할머니 손에 컸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가 더 부모님 같다니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보고 싶네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그가 이상한 남자가 아닌 걸 느꼈고 시간도 늦어서 그 남자의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사흘 만에 다시 만나 식사를 했답니다. 처음 만나게 된 게 재밌어서 그런지 다시 봐도 재밌기도 했고 편안하기도 했답니다. 리아 씨, 이제 우리 말 놓을까요?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 게 어때요? 아, 그건 좀 저 아무한테나 오빠 소리 안 해요. 원래 오빠 하다가 여보 자기가 되더라고요. 빙고. 제가 리아 씨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여보 당신이 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였어요. 역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한다니까요. 애인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추파를 날리세요? 이제 보니까 바람둥이 같네요. 그럴 리가요. 전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고요. 리아 씨, 처음 만난 날 전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리아 씨랑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 같다고요. 어머, 저도 느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정강이를 걷어차고 나갈 것도 느껴지세요? 아, 농담하지 마시고 전 진심이란 말입니다. 진짜 리아 씨랑 잘해보고 싶어요. 나랑 오빠 동생 아니면 여보 당신 중 하나는 해주세요. 에휴, 알았어요. 오빠 동생 합시다. 지내보고 여보 당신을 하든지 하죠. 사실 저도 그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소개팅했던 수많은 남자들을 다 합쳐도 눈앞에 있는 그가 훨씬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말은 오빠 동생이지만 여보 당신처럼 화끈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까지 챙겨주려고 했어요. 데이트를 마치면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한과와 군밤 같은 주전부리를 꺼내서 감동을 주었답니다. 오빠, 우리 할머니가 한과랑 군밤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다행이네.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는 것들이거든. 그럼 올라가서 인사만 드리고 가도 될까?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는 제 예상대로 오빠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 똥강아지가 만나는 남자고만. 네 집 아들인지 인물이 훤하네. 창군감이라고. 과찬이십니다, 할머님. 리아야말로 누구보다 예쁘고 훌륭한 여자 아닙니까? 넉살도 좋구만. 그래,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인가?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지? 아,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가깝게 마련해주면 안 되겠나? 할머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저에게 하듯이 질문 세례를 쏟아냈답니다. 오빠는 당황하지 않고 일일이 대답해드렸어요. 할머니, 모든 건 할머니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 잘 사는 거 봐주세요. 또 제가 못난 짓을 하면 호통도 쳐주시고요. 됐다. 똥강아지 임자를 이제야 만났네. 얘 똥강아지, 어여 시집 가거라. 길게 만날 것도 없이 바로 해도 되겠다고. 할머니도 참, 우리 이제 2달 사귀었어요. 아무리 손녀 남친이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빨리 허락해주면 오빠 기만 산다고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오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뜯어먹을 것처럼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았네, 당신의 첫사랑을 닮았네 하시며 수다를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당장은 아니고 석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오빠 같은 남자를 또 만나는 건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이 될 오빠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대저택의 대문이 제 키보다 2배가 높았고 정원의 나무도 여러 그루가 보였답니다. 우와, 으리으리하다. 오빠 엄청 부자였구나. 외제차 끌고 다녀서 여유 있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내가 어떤 집안에 사는지 말해주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비밀로 했어. 물론 농담인 거 알지? 이런 집에 사는데 앞으로 돈 좀 많이 빌려야겠다. 오빠, 나 1억만 줘. 물론 농담인 거 알지?
저희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긴장을 풀고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걷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왔구나. 우리 형태가 그렇게 자랑하던 색시가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 반가워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해요. 어머, 이름도 예쁘네. 얼른 들어와요. 오늘 식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차렸으니까 편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요. 거실이 너무 넓어서 주방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층고도 높아서 꼭 별장에 온 기분이 들었죠. 잠시 후 주방에 도착하자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 세 분이 상을 모두 차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빠가 괜찮은 남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부자라고 하니 속물 같지만 더욱더 멋져 보였네요. 식사를 하며 저에 대한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 자란 이야기를 했더니 환한 얼굴이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삽시간에 캄캄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안타까워 그런 줄 알았는데 부모 없다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겨서 그런 거였죠.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에휴,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를 며느리로 드리길 바랐는데 이런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엄마, 리아 할머님이 충분히 잘 키워주셨어.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 게 무슨 흠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 형,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할머니 손에 자랐으면 가난하게 자랐을 거잖아. 대충 감이 온다. 없이 자라서 형이랑 결혼해서 출세하려는 거 아닌가? 이 자식이 형수 될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넌 사람을 네 멋대로 판단하냐? 당장 사과해. 오빠가 시동생과 시어머니한테 호통을 치며 저를 보호해주자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저에게 말실수를 하긴 했지만 오빠에게 푹 빠져있던 때라 귀담아 듣지 않고 바로 잊어버렸답니다. 식구들은 잠시 불편해했지만 오빠가 무조건 저와 결혼하겠다고 터프하게 밀어붙이자 허락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오빠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앞으로 시댁에 와서 무시당하거나 남들이 말하는 시월들을 겪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이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곧바로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장롱 안에 있던 한복을 꺼내셔서 오랜만에 입으셨답니다. 제가 새로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젊은 시절 입었던 한복이 입고 싶으시다 고집을 부리셔서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자리에 나가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할머니를 보자 기립해서 인사를 올리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형태 엄마입니다. 그런데 한복이 참 고전적인 걸 입고 나오셨네요. 전쟁통에 입으시던 건가 봐요. 네. 제가 아끼는 옷이라 특별한 날에만 입어서 아직 짱짱합니다. 사돈도 오늘을 위해 시장에 다녀오셨나 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희 동네 시장에서 파는 옷하고 비슷하네요. 뭐라고요? 시장 옷하고 비슷하다고요? 어르신, 제가 입고 나온 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옷값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명품이면 거적대기를 걸쳐도 빛이 나는 법이죠.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한복을 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반격을 시원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수와 예단을 FM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손녀 사우가 이쁜 녀석이니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형편이 좋으신가 봐요. 제가 아들 신혼집을 대저택으로 마련해줄 생각인데 다 채워주실 수 있겠어요? 연병장만한 집을 마련해도 다 채울 수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요. 내가 이래봬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있답니다.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실 증조부님이 장관을 하셨던 분이어서 집안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셨답니다. 할머니 혼자 지내는 방이 운동장만 했을 정도였다네요. 이런 사실을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제 길을 살리려고 비밀들을 다 밝히자 시어머니는 깨갱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더 대단한 부자인 할머니에게 굽실거렸답니다. 그래서 상견례의 주도와 지휘를 할머니가 잡아서
예식장과 신혼집 위치를 할머니 댁 근처로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시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열흘간 다녀와서 신혼부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뵙고 나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뭐 항상 그래왔듯이 절 많이 사랑해줘서 더 바랄 게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예비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온다 해서 저도 남편을 따라갔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려서 미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우리 집안에도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아주 횡재했네. 우리 형민이랑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새애기는 다른 걱정 말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돌봐서 더 유명해지도록 해라. 어머님, 제가 더 고맙죠. 개인 병원을 차려주신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언제까지 월급 의사를 하나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시댁 집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이자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하나 보다. 누구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말하는 게 참 무식하고 천박하던데 싸가지가 바가지네를 하나 알거든. 어머,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싸가지 없이 대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참교육이라도 시켜줘야겠어요. 아니다. 앞으로 지근지근 씹어먹어 줄 거야. 저기 네 시숙이랑 손윗동서가 오는구나. 너희들 왔니? 와서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인사들 하거라. 조금 전 시어머니가 말씀한 싸가지가 바가지인 여자가 왠지 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의 없게 군 적은 있었지만 힐끔힐끔 제 눈치를 보시는 게 저를 가리키는 말 같더라고요. 할머니와 두세 번 만나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수그리더니 그게 자존심이 상했었나 봅니다. 여하튼 축하하러 간 자리이니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 가정부 이모님들을 도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네가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밥상을 차린 적이 있더냐? 그냥 하던 대로 소파에나 앉아 있어라. 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오면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편하게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제가 손을 보태어드리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아줌마들을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할 테니까 나머지 요일에는 네가 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볼래? 맏며느리인데 아무것도 못하면 좀 그렇잖니? 또 우리 장남 뒷바라지를 해주려면 기본적인 건 배워야 하잖아.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살림을 거들라고요? 네, 알겠어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퇴근하고 이리로 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결정한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얼떨결에 살림을 배우겠다 대답해버렸죠. 집에 갈 때쯤 그 말에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되다물 수 없다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고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할 줄 아는 게 없으셔서 도우미 이모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조종을 하셔서 많이 불편했네요. 넌 칼질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시집을 왔구나. 안 되겠다. 내가 널 살림꾼으로 만들어야겠어. 모레는 김장 좀 하자. 아줌마,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김장뿐만 아니라 각종 반찬을 만드는 걸 배웠어요. 또 국도 종류별로 다 배워서 몇 달 만에 못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도우미 세 분을 모두 해고시키셨어요. 앞으로 시댁의 살림을 저에게 맡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널 살림꾼으로 만들어 놨으니 매일 저녁마다 와서 일하다 가면 되겠다. 그렇다고 별거 있는 게 아니야. 매일 주방에서 12첩 반찬이랑 찌개 끓여놓고 집안 청소랑 빨래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어머님 매일 저녁마다 오라고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도우미 이모님들을 다시 부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냐?
내가 실컷 가르쳐놨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는 거야? 도미한테 웃돈까지 주면서 널 가르쳤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차, 너 지금 네 할머니 믿고 이러는 거니? 돈 좀 있는 집안의 손녀라 이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시댁에와 살림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회사를 관두면 되겠네. 내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네가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어머님,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도 많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회사를 쉽게 관두는 건 안 될 말입니다. 또 내 말에 토를 다네. 누가 들으면 네가 의사는 되는 줄 알겠다. 꼴랑 고졸로 회사에 들어가서 맡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게 내 집에 오는 게 싫으면 관둬도 된다. 그럼 나는 맨날 굶고 지내야겠지? 누구 때문에 말이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도우미를 마음대로 해고시켜놓고 저에게 온 살림을 도맡아 하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부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에게 뭐라고 말이라도 하라고 눈치를 줘봤는데 카리스마 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씀 좀 드려봐. 나 매일 시댁에 오는 게 힘들다고 말이야. 뭐? 너 5시면 퇴근하잖아. 밤 10시에 잠을 잔다 치면 5시간 붕 뜨는 거 아닌가? 그 시간에 엄마 좀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어? 어? 오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그리고 당신 말이야. 엄마한테 말하는 태도를 좀 고쳐. 따박따박 대답하는 거 보기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오해하기 딱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자 기가 차서 코와 입에서 헛바람이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싸가지 없는 며느리? 그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마보이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말이 그래. 내가 괜히 사업가가 된 게 아니라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만한 자리에 오른 거야. 그치 엄마? 휴, 말을 말자. 야, 너는 서방이 하는 말에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는 거니?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면 바람나 해외로 날른 아빠나 출타한 엄마가 가르쳤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2달 남짓 퇴근하고 시댁에 와서 살림 배운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고요. 긴장해서 잠도 잘 못 자고 회사에서도 신경이 쓰여서 일 처리가 늦어지고 그랬다고요. 됐다 하지 마. 하여튼 요즘 것들은 이기적이야. 도대체 집에서 뭘 가르친 건지. 하긴 배울 만한 어른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이해가 되긴 한다. 예,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냥 도우미 부를 테니까 잘난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내 아들 굶기지 마라. 그렇게 전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으며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터프가이인 척하더니 시어머니 치마폭에 사는 마마보이 그 자체였답니다. 또 제가 2주에 한 번은 할머니를 찾아뵙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바로 저버렸어요.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자기 엄마의 안부를 확인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오빠, 이번 주에는 우리 할머니 뵈러 가야지. 어떻게 시댁을 매주 가? 엄마가 오랬어. 형민이랑 재수씨도 온다니까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좀 놓아드려. 노인 정도 다니고 취미생활 좀 만들라고 하시라 그래. 언제까지 손녀딸을 잡고 안 놔주려는 건데? 뭐?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당신 엄마한테도 취미생활 만들고 우리 좀 그만 부르라고 해야겠네? 시댁은 가야 하고 처가는 가지 말자는 말을 자기 합리화할 수 있지? 오빠, 내가 아는 형태 오빠 맞아? 날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위했던 멋진 남자가 맞느냐고. 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떽떽거려?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냐? 어휴, 엄마가 했던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질린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 했어? 말해봐. 뭐가 맞다는 거냐고? 아, 됐어. 말하기 싫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운전하는데 방해되거든. 결혼한 지 3달 만에 남편은 본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히 결혼을 서둘렀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남자들은 연애 때와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진다며 안 그런 남자가 없으니 맞춰가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할머니께는 저 혼자 틈나는 대로 찾아뵙어요. 늘 똥강아지 보고 싶다. 우리 공주님 언제 할미 보러 오려나?
하시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할머니의 연락만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보고 싶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찾아가 효순이 노릇을 했답니다. 할머니를 뵙게 되면 시댁 스트레스와 미운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서 버틸 수 있었죠. 해가 2번 바뀌며 할머니의 연세는 90이 되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골다공증에 당뇨까지 오셔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죠. 게다가 치매기도 생기셔서 가끔 저를 알아보시지 못했답니다. 너 내 손녀 버리고 가놓고 이제야 나타난 이유가 뭐야? 설마 내 똥강아지를 훔쳐가려고 나타난 게야? 어림없다. 이 망할 년아 당장 꺼져. 할머니 저예요. 제가 똥강아지라고요.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망할 년아 당장 꺼져. 의사 간호사 빨리 와서 인연 잡아가요. 내 앞에 얼씬 못하게 하란 말이야. 할머니 다른 건 다 잊어도 날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렇게 할머니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찾아뵀는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잠깐 들르고 말았어요. 그것도 오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답니다. 제가 아무리 시댁에 못하고 못난 아내라도 이렇게 할머니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묵은 감정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언제 폭발할지 모를 만큼 크게 부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개인 병원을 지원받은 동서가 환자가 너무 적게 와서 큰 시내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적자를 보게 되자 시어머니가 당신의 재산을 턱 내놓으신 거죠. 병원 개업을 하니 저에게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셔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평일에 월차까지 내면서 크게 개원한 동서병원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고사를 지내야 하니 저더러 돼지머리와 이것저것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고 그 많은 짐을 들고 비지땀을 흘리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넌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죄송해요.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그럼 바로 고사상을 차리도록 하죠. 동서, 어서 같이 차리자. 네? 지금 의사인 저에게 상을 차리라고요? 형님, 저는 손에 물도 대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돼지머리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형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 이때 화가 터질 것 같아서 다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 폭발하면 나중엔 저만 힘들어지니 억지로 참아가며 홀로 고사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초대한 손님들이 여럿 다녀갔는데 손님 대접을 저 혼자서 다 했습니다. 고기를 썰어드리고 술을 가져다 줬더니 여기저기서 아줌마 빨리 좀 갖다 줘요. 어이 아줌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기부터 주면 어쩝니까? 형님, 왜 이렇게 굼뜨세요? 빨리빨리 좀 움직이세요. 여기 제 교수님 상부터 놔드리세요. 하고 절 자극하는 말들이 공중에서 뾰족하게 날아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터지려는 걸 아주 힘들게 참았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끊기지 않고 오는 바람에 저만 죽어라 이랬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고고하게 편히 앉아서 냅다 술만 들이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할머니 상태가 안 좋을 때여서 걱정하며 전화를 받았죠. 네, 간호사 선생님,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나요? 어떡해요. 할머니가 지금 위독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혈압도 떨어지시고 호흡이 일정치가 않아요. 무호흡이 번번이 찾아와서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세요. 링거를 놓든 뭐든지 말이에요. 저 의사 선생님이 할머님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요. 이럴 제게 간호사 선생님, 제가 지금 갈 테니까 할머니 좀 잘 보고 계주세요. 제가 가면 할머니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달려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잡아당기며 잡으셨습니다. 뭐냐? 너 어디 가는 거야? 아직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서 네가 있어야 돼. 어머님, 저 지금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놓으세요. 위독? 어머, 그럼 빨리 가서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깨어나게끔 힘을 들여라 라고 말할 줄 알았느냐? 90이나 먹은 노인네가 오늘 내일 하는 게 뭐 대서로운 일이라고 호들갑이야?
그 정도면 살 만큼 산 거 아니냐? 지금 너한테는 할망구보다 여기서 시중 드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상이나 치르러 가라. 어머님, 방금 저한테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저 폭발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인연이 어디서 누나를 풀하려? 당장 눈 내려 깔고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바늘로 제 심장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젠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동서, 시동생까지 합세해서 저에게 말 같지도 않은 훈계질을 하더군요. 형님, 참 웃기는 사람이네요. 이제 곧 돌아가시는 양반한테 달려가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하고 가세요. 어머님도 아니고 할머니가 위독한데 엄청 호들갑이네? 아, 형님 엄마가 어릴 적에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죠? 집구석이 그 모양이니 형님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나 봅니다. 형수, 거기서 어물쩡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술이나 날라요. 여기 제 손님들 술잔에 술이 비었다고요. 그거 참 시키는 일 제대로 못하네. 여보, 그만 툴툴대고 빨리 움직여. 지금 할머니가 위독하시면 금방 돌아가실 거야. 어차피 끝난 인생인데 조금 늦게 간다고 달라질 거 없다고. 당신 지금 뭐랬어? 이제 보니 마마보이가 아니라 지 애미랑 똑같은 새끼네? 이 씨부럴 상하이 개나리 애미 오타쿠 씹새리 같은 자식아. 저는 막말을 뱉자마자 술 처먹고 앉아있는 남편놈 면상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빠지자 사커킥을 날려 기절시켜버렸죠. 그 순간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을씨년스러운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눈빛을 보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시댁 식구들은 말을 더듬으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형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잔칫날 개판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말 잘했다, 이 홍어같이 생긴 상하이년아. 너 오늘 내가 이빨로 회를 떠주마. 찢어 발길려나. 동서가 뒷걸음질을 하자 전 씩 웃으며 달려들어 동서의 코를 이빨로 물었습니다. 비명이 사방으로 퍼졌지만 절대 놔주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절 말렸지만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탄 저를 밀어내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동서 면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인형코 실리콘이네. 맛이 쓰다. 자, 다음은 서방님. 이리 와봐. 너도 똑같은 새끼니까 면상을 씹어주마. 형수, 진정해요. 우리 말로예요. 말로. 이번에는 시동생의 귀를 잡아챘습니다. 손으로 뜯어버리려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고통을 주었죠. 서방님아,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랬지? 내가 고로 만들어줄게. 이참에 예술가로 나서봐. 이 버르장머리를 똥구녕으로 씹어 처먹은 새끼야! 내 귀! 한참 쥐어짜고 흔들다가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겁에 질린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격투기 기술을 시도했어요. 시어머니를 업어치기, 매치기, 암바, 길로틴 초크, 팔꿈치로 면상을 찍어버리는 엘보우까지 제 분노를 모두 담아 공격했죠. 팔이 움직이지 않아. 게다가 내 코가 주저앉았어. 몸이 움직이지 않아. 아직 할 게 남았다, 이년아. 기다려봐. 저는 손님들에게 줬던 호박전을 한 접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 얼굴에 하나씩 던졌죠. 잘 들어요. 어머님, 눈깔은 3점, 코는 5점, 주둥이는 10점. 제가 호박전을 면상에 집어 던질 겁니다. 10점 이하에 걸리면 싸대기 한 대씩입니다. 오케이?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해. 자, 던집니다. 200kg 강속구예요. 잘 받아보셔요. 주둥이에 안착하게 잘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눈깔에 떨어졌네. 아쉽지만 3점. 자, 싸대기 한 대 갑니다. 찰싹 한 대 날렸더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가 하는 게임에 집중하더군요. 하지만 호박전이 주둥이에 안착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 싸대기를 무려 28대를 날렸습니다. 그러다 곧 시어머니가 얼굴을 잘 움직여서 호박전을 주둥이에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자, 이제 성공이가 끊었지? 축하드려요. 그럼 노래 한 곡 하셔야 해요. 따라하세요. 그녀의 걸레 같은 주둥이 10점 만점에 10점. 뭐, 그게 뭐야?
제 18번이에요. 얼른 불러요. 알았다. 나의 걸레 같은 주둥이, 걸레 같은 주둥이 10점 만점에 10점. 잘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동서 이리 와. 호박전 게임하게. 자네는 호박전을 주둥이가 아닌 실리콘 코에 붙여야 해. 자, 시작. 동서와 시동생, 남편까지 호박전 게임을 하며 싸대기와 사커킥을 실컷 날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분노가 겨우 가라앉았고 이성을 찾자마자 할머니한테 달려갔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할머니가 저를 기다렸는지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똥강아지 왔구나. 이제 네 할미가 눈을 감아도 되겠어. 똥강아지야.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이대로 떠나버리면 평생 미워하면서 살 거야. 미안하다. 이 할미가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할머니, 안 돼. 숨 쉬어. 제발 정신 차리라고. 기계에서 삐 소리를 내며 맥박의 굴곡이 수평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눈을 뜨고 나와 함께 살자고 애원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하며 혼쭐을 내달라고 넋두리도 했어요. 그러자 기계에서 선을 그리며 호흡이 돌아왔음을 알렸어요. 깨어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뭐시여? 사는 식구들이 내 똥강아지를 그따구로 괴롭히고 온시했다고? 앞장서라. 이 할미 안 죽으니까 앞장서라고. 할머니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데다 호흡기를 떼고 보통 사람처럼 숨을 쉬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적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이후 할머니는 바로 움직이진 못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재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남남이 되었죠. 할머니가 조금 더 건강을 찾고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시자 퇴원을 하고 저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할머니는 당신한테 도움받았던 사업가들을 집합시키셨어요. 투자자로 오랜 시간을 일해오셔서 그런지 굵직하고 한가닥하는 사람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신상을 알리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내리막을 줄지 정보를 알아오라고 지시를 내리시자 반나절 만에 시어머니가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캐냈답니다. 시여? 다단계를 운영한다고? 그 아들내미들도 다단계를 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지.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과 시동생 역시 판매업을 가장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남의 등쳐먹고 돈벌이한 천하의 사기꾼이었던 거죠. 여러 차례 고소당한 이력이 있는데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아주 친한 판사와 검사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장학금도 많이 줬다고 했는데 그중 판검사, 변호사가 2열 종대로 30열까지 줄을 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형사와 수사관들을 대동해서 다단계 회사를 탈탈 털었답니다.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으니 사기 행각을 했던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수집했어요. 결국 시댁 식구인 세 사람은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징역까지 받아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아, 동서가 남아있었죠? 동서는 할머니가 혼을 내주기도 전에 알아서 파국을 맞았어요. 내시경을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의사 인생이 끝났답니다. 그녀도 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의를 입게 되었다네요. 사람 일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더니 이렇게 완전한 막장의 끝을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복수를 한 뒤부터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셨어요. 누가 복수는 건강에 좋다고 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와 둘이서 전처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하면서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신 데다 100세까지는 거뜬하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놈도 믿지 못하겠다며 당신이 저를 옆에 끼고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별로 달갑지 않게 보시며 결혼은 아주 늦게 하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저의 트위스트가 절로 나오는 복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모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저는 속 시원한 스릴러 판타지 복수 사이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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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
Audio Jungle.